나갈 때 해도 되고. 아, 그리고 3시에 끝나면 그냥 켜놓고 가도 돼. 그 다음날 그 시간 있으면. 아, 저 그때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때는 넘으면 전 그런 걸 쿨하니까요. 그냥 켜놓고 가도 되고. 제가 끄면 되니까. 알지. 봅시다. 자, 오늘도 이제 작품 4개, 우리 고전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하나씩 이제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벌써 고전 거의 다 끝나요. 그 앞부분에 수능 특강의 앞부분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막 복합 발레라든지 그런 것도 몇 개 안 남아서 이제 고전은 거의 다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월 끝나고는 또 바로 수능 완성 들어가야 돼요. 그 수능 완성할 때는 또 수특을 잘 못 봐. 수능 완성 얼른 끝내놓고 다시 이제 수특에서 빠졌던 부분들, 그리고 9월과 이제 연동해서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슬슬 교수님들이 잡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 위쪽에 이제 유명하신 자본과 그런 돈과 시간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이제 뽑아낸단 말이에요. 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계세요? 아니요, 안식년이 어디 뭐 출장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야. 그럼 이제 그 뭐를 전공하셨고 어떤 논문을 쓰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탑10 막 이런 거 뽑습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탑10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유산가 보겠습니다. 유산가.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보죠. 또 평가 문제집으로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잘 모르겠어요. 얘는 문학사적으로 의미는 있는데 얘가 지가 스스로 약간 만든 게 아니라서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작가입니다. 작가. 포지셔닝이 뭐냐면요, 평민인데 약간 자연 친화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조선 후기쯤 되면은요 상공업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영화관 같은 게 생겨요. 즉 이렇게 무대가 있고 이게 술자리가 있고, 옛날에는 주막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클럽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서 술 마시고 있으면서 이제 초청 가수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초청 가수가 불렀던 노래들, 야 평민이 불렀겠어, 양반이 불렀겠어? 평민이 불렀단 말이야. 그때 불렀던 노래를 잡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잡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노래들을 다 물러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어체의 느낌도 좀 세고요. 약간 조각시의 느낌도 좀 셉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평민들끼리만 놀면 좋은데 점점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양반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방탕하게 놀고 싶은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 신분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클럽에 평민부터 다양한 평민 계층부터 시작해서 양반까지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언어가 짬뽕이 돼요. 이런 것들은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동등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자어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평민들의 언어들도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제의식들도요, 자연 친화적인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관동별곡이라든지 우리 자연 친화적인 시조에서 나왔었던 와 자연 너무 예쁘다, 자연 너무 좋다, 이런 예찬적 태도가 같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근데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양반들은 어떤 느낌이야? 자연을 본받자, 자연의 속성을 나의 속성으로 만들자, 이런 느낌이 세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놀자, 유흥의 이미지로 약간 젊어서 놀자, 약간 이런 식의 향락적 태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차이점은 조금 있지만 그런 다양한 주제의식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작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봐봐, 이 사람이 물론 직접 만들었겠지, 축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졌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존에 있었던 문학 작품들을 모아 만든 거기 때문에 작품성, 이런 창작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내기에는 그쯤이 조금 미묘해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와요. 사설 모의고사에. 그래서 편의상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만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3페이지죠. 고전시가 10일 작품 감상과 이화의 길라잡이 읽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봄날의 자연경관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흥겨움과 낙천적 태도가 잘 드러난 경기 지방의 12작가 중 하나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겠습니까? 흥겨움과 낙천적 태도가 되겠죠. 이 낙천성이라는 건 뭐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평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맨날 그 사설시조에 니민가 알고 갔는데 주출이 3대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하 밤이니까 망정이지 웃길 뻔했구나. 그리고 수많은 해학적 표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낙천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자는 청자에게 말을 걸어, 특징 중에 하나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 산수를 유람하여 봄 경치를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으며 자연을 시각적 이미지와 색채어 등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자연에서 사대부 시가에서 흔히 묘사되는 현실의 도피처나 속세와 유리된 공간이 아니라 소재적으로는 같지만 주제적으로는 좀 다르죠. 아무 조건 없이 즐길 수 있는 밑줄, 쾌락적이고 유흥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클럽에서 갑자기 우리 철학에 대해서 논의해볼까요? 인간이란 왜 살까요? 이런 노래에 대한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 혹은 이렇게 막 슬픈 거, 우울한 거 이런 거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의식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젊은 옷에 지금 우리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예쁘게 놀아야 되는 날이다. 이런 식의 주제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니까 뭐라고 해요? 쾌락적이고 유흥적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한시 구절과 중국 고사를 사용하여 양반 중심의 밑줄, 양반 중심의 상층 문화를 모방하면서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조금 유식한 말로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을 이제 양반의 막 시들이 조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의 한자, 고사 이런 것들을 따씀과 동시에 평민들의 언어까지도 버무려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이중성 강조드리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사음보를 기조로 하고 있으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율격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가는요, 사음보에다가 3, 4조, 4, 4조의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의 가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사, 실제로 가사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민들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틀은 갖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파괴가 된다. 우리 사설시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설시조도 양반 평시조랑 똑같았죠? 뭐만 바뀌면서 중장이 길어지고 거기서는 이제 음보라든지 음수율들이 파괴되는 양상들을 보였죠. 이 작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주제의식, 유흥, 끝이야. 손해봅시다. 화란 춘정하고 만화방창이라. 봐봐. 화란 춘정하고 화, 꽃화자고요. 춘자가 봄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감 그리고 자연물 소재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화방창이다. 만 가지 꽃이 지금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봐봐. 지금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자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한자어가 이 사람이 막 만들어낸 한자라기보다는 기존에 아주 유행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요? 상투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관용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 겁니다. 관용어가 뭐예요? 속담이라든지 귀신 까나 귀신 뭐지? 귀신 뭐라고? 요즘 큰일 났어. 이거 기억이 안 나. 귀신 뭐 먹는 소리인데?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헛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투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 정도는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뭐가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계절적 시간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유흥을 표현하기 위해서 봄만큼 좋은 부분들이 없죠. 때 좋다 번님내야 산천경계 구경가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서사의 시작점은 뭡니까? 청자를 설정하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뭘 보여주고 있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같이 놀자라는 주제의식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봄이 와서 예쁘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중망 죽장망해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죽장망해 결국은 간소한 차림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천리강산 자연이겠죠.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소재는 같은 거야. 우리 양반도 자연으로 들어가고 평민도 자연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는 유흥의 공간인 거죠. 향락의 공간이야. 만산 홍록. 이 수많은 산들이 뭐야? 홍색과 적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색과 푸른색들은 1년 1도에 다시 펴서 춘색을 자랑하고 있구나. 생색이 붉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 자 처음에 홍록, 붉었는데 때문에 색채어 때문에 시각적 심상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록 때문에 또 뭐가 나올까요? 색채 대비도 나옵니다. 홍색, 초록색, 붉은색, 초록색. 대조 대비 색깔 맞아요. 하지만 의미는 같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합니까? 의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인법을 쓴다는 건 뭡니까? 사람처럼 얘기한다는 거고 결국은 이 장면에 대한 친근감,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송취죽은 창창울울한데. 창송취죽,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 창창울울한데 아주 빽빽하게 자라있는데 기화요초, 화와 초만 보시면 되거든요. 꽃과 풀은 난만 중에 흐드러지게 피우고 있는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다닌다. 그래서 뭐야? 소나무, 대나무, 꽃과 풀, 그리고 나비. 지금 자연 경관을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끝입니다. 아름답죠? 유상앵비, 버드나무와 꾀꼬리입니다. 편편금은, 그죠? 편편금이요. 편편금 볼까요? 조각조각 모두 금이라는 뜻으로 물건이나 사물의 글귀 따위가 보배롭고 아름답다라는 거. 즉 버드나무와 꾀꼬리가 전부 다 뭐다? 금같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간 전무, 나비는 분분설이요. 아주 분분하게 그 눈이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꾸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별표치셔야 되는 게 은유법이에요. A는 B다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유상행비는 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화간전무는 눈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 원관념, 보조관념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삼춘, 가절. 삼춘만 보시면 되겠죠. 원래 이제 봄을 원래 우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잖아요. 근데 각각 3절기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춘이라는 건 그 3가지 절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동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 봄의 시간은 좋을시고 도화, 만발, 점점, 홍이요. 도화는 뭘까요? 도화, 복숭아꽃이죠. 봄을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화는 만발해서 점점이 붉은 색이로구나. 그래서 군악 동그라미 치시고 영탄적 어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주축수 애삼춘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그래서 어주축수 애삼춘 묶어볼까요? 이게 그냥 뭐로만 뜻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뭡니까? 고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양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반을 사용하고 양반의 어조를 사용하고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라는 건 뭐야?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즉 서리법을 베이스로 해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양유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공리 당춘철에 연명오류가 여기 아니냐.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죠. 양유세자 사지록 역시도 이 황산공리 당춘철 전부 다 뭡니까?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고사 사용을 통해서 봄산이 아름답구나. 그리고 이때 쓰인 고사들도 전부 다 뭐겠습니까?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고사들이다 정도를 납득해 주시면 끝입니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물이지요. 중천에 높이 떠 두 날개 훨씬 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피 운다. 별 5개입니다. 여기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작품은 작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사들을
하나로 뭉쳐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질적인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이야기의 시작은 결국은 뭐로 시작으로 해? 우리 뭐 하자. 우리 뭐 하자. 봄놀이 가자. 그리고 무슨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봄, 경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색채감, 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갑자기 새가 등장을 하죠. 제비, 기러기. 그리고 특히 기러기가, 얘네들 뭐야? 제비랑 이 기러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감정선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슬피 우는 걸까? 아니야. 너무나 어떤 이미지야? 이질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제 작가의 특징이고요. 그 당시에 뭐였다? 유행하다. 가사가 삽입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날 문제가 나오고 뭐 이거 원래 이렇게만 나오면 얘가 뭐냐? 그놈의 감정이입이에요. 이 기러기가 진짜 슬픈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 슬퍼 안 슬퍼? 안 슬퍼. 그냥 내가 봄노래에 신나가지고 약간 노래를 부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하필 뭘 뿐이야? 되게 흥겨운 노래였을 뿐이에요. 발라드를 그냥 부르는 거야, 이사람. 여러분들 샤워하다가 노래 불러도 그 노래가 갑자기 뭐 사랑 헤어진 이별 노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맨날 이거 얘 화자의 감정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펄펄 정도는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펄펄 얘가 바로 의태어 음성 상징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민들의 언어와 이 양반들의 언어 때문에 계속 등장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습적, 상투적인 감정 그리고 똑같아요.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감정 가사를 표현한 것 뿐이지 이 화자의 감정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원산 척척, 태산 주춤, 기함은 층층, 나열이고 대구법이에요. 장송은 낙낙, 응어리 구부러져서 광풍에 흥에 겨워 웃줄 활활 춤을 춥니다. 자, 대칭이 만들어지죠. 아까 전에 기러기는 감정이입이다 아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소나무는 흥에 겨워서 뭐를 한대요? 춤을 춘대요. 이거는 나의 감정과 어때요? 유사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이입이라고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재적인 뭐가 만들어져요? 대조, 대비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구절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신이 들어가시는 친구들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요걸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조금 더 드러나야 돼요? 자연물인데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자연물들은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성상징어까지 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뭐예요?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남, 이 사람의 흥취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내신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원산 첩첩, 태산 주춤, 기암 층층, 장송 낙낙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그 유명한 시선의 이동입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등장해요? 시선의 이동. 그리고 이 글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시선의 이동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을 이동해가면서 봄에 등장할 수 있는 자연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 이 부분에서 뭐가 등장해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먼 산. 아주 먼 산부터 시작해요. 배경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산, 큰 산.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산. 큰 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기암은 층층. 이게 돌산.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소. 소나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시선이 먼 데서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서
대상으로 갈 때 원경에서 근경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식의 이미지를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게요? 여기서부터는 정적 이미지예요. 얘네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소나무부터 나오는 건 어떤 이미지예요? 동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조 대비가 숨어져 있어요. 디테일까지는 잡아가시죠. 근데 여러분 아직 내신 기간이 남아있어서 여기까지는 또 잡아드립니다. 디테일하죠? 그 다음 A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층암 절벽 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이 드리운 듯 이라고 나오고 있죠. 층암 절벽에 지금 절벽에 뭐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폭포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폭포가. 이 폭포를 마치 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정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정으로 만든 그 발 같은 거죠. 우리 이렇게 그 주차장이나 아니면 중국집 들어갈 때 이렇게 구슬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 비유법이기 때문에 듯이니까 직유법이겠죠. 원관념은 폭포수고요. 보조관념은 수정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콸콸이니까 의성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골물이 주르륵, 저 골물이 살살 이러면서 청각적 심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의 열 골이 물이 한 대로 합수하여 하나로 합쳐져서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치고 평퍼저 넌줄치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 속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진, 즉 물이 폭포수로 막 내린 다음에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묘수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순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순 우리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요 사음모나 삼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에 양반적인 느낌과 평민적인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가라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열거법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만흥 혹시 기억하나요? 만흥에서의 오수가 뭐였을까? 누군가가 삼공보다 좋다고 했지만 만승보다 좋다. 소부허유가 똑똑했다. 임천한흥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만흥의 포인트였는데 또 등장합니다. 소부허유. 중국 고사를 사용하고 있죠.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여기 아니냐.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는 다음 뭐겠어요? 이상적인 자연의 공간이겠죠. 그래서 그 무릉도원이 그 이상적 자연 공간이 바로 어디다? 여기다.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곡재금 천고절이요. 적다정조 일년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곡이 주걱새, 두견새입니다. 그 항상 슬픔, 한을 상징하는 그 새 있죠. 그래서 그 새의 마음은 천고절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고 적다정조, 적다가 이제 소쩍새입니다. 소쩍새. 소쩍새가 울면 일년풍이라 풍년이 들 것입니다. 또 뭐야? 또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가사들 등장시키고 있고요. 일출낙조가 지금 뭐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눈앞에 버려져 있으니 경계무궁이 좋을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치 구경을 마감하는 관용적 표현. 이 작품 말고도 수많은 작품에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와, 지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경관이 그림같이 너무 예쁘다. 이런 표현으로서 그냥 마무리를 짓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용의 관용적 표현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우리 자연물을 보면 산과 멀리 보면 산과 이 지평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평선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끼잖아요. 여기는 바다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고 화자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아래 시상 전개 과정은 당연히 별표 쳐셔야겠죠. 서사, 본사, 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봄의 경치 권유하고 실제로 이제 같이 놀러 가서 봄 경치를 완상 즐기고 있고요. 마지막에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예찬적 태도로 이야기를 끝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적 갈등이 있어 없어?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형락적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전개 과정이니까 옆에다가 시선의 이동 정보도 적어주세요. 시선의 이동.
128페이지 가보죠. 128페이지. 특징만 좀 리딩하면서 끝을 내봅시다. 128페이지의 특징.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평민의 언어죠.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선의 이동이 이런 것들이구나. 시각적, 청각적을 사용하여 통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대구, 열거, 비유, 설의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표현법들이. 여러분 내신 준비하시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말 표현과 한자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 아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중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다? 평민계층과 양반계층이 전부 다 같이 향유했던 문화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엮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음보 율곡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음보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 어떤 작품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잡가잖아.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 되게 전형적인 양반 가사와 우리 정철 아저씨와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가사들이. 왜? 거기는 아주 전형적이거든. 자연조화, 임금님. 걔네들 감정 되게 웃겨. 자연 보고 누구 생각해? 임금님 생각해. 자연 보고 나라 걱정한 다음에 자연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자연 보고 좋다. 끝이야. 그 차이를 이제 이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앞으로 가봅시다. 풀어봅시다. 문제. 슬쩍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기에 방향성이 나온다. 영향성이 나온다. 자, 이거 비문학에서도 엄청 강조했어요. 서양이 동양으로, 동양이 서양으로 상호작용인지 일방향인지 이거는 느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기 역시도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천상계, 하강계, 하강계, 천상계, 상류층, 하류층 나오면 꼭 포커싱을 좀 두시고 풀어봅시다. 한 번에 강조됐던 부분들은 뭡니까? 점차 서민과 신흥 상공인의 계층 작가를 들고 다니다가 점차 서민과 상류 양반층으로까지 작가의 향유층이 확대되었다는 방향성 잡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번이 맞는 얘기라는 거 체크하는 거. 그 부분이 비틀려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선 답이 맞는 부분으로 나왔고 상류 양반층으로의 확대가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찍어. 그만 찍어야지. 수업도 같이 했는데. 자, 1번. 결국은 답에 대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1번의 직유법, 2번의 색채 대비, 3번의 음성 상징어, 5번의 서리법, 이런 것들 표현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죠. 상투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2번의 정답은 이제 열거법, 그리고 2번의 의인법, 4번의 동적 정적 이미지, 5번의 분위기 조성, 정말 당연한 말들이고 답은 3번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되려면 뭐 씨앗부터 시작을 해서 풀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맺고 눈에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죠. 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고요. 기산영수가 여기 아니냐에 기산영수는 어떤 공간이에요? 자연적 친화 공간이란 말이야. 소부 허유가 얘기했던 얘기들은 오히려 양반적인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하죠. 이 얘기를 이상향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의 유흥 공간에 주로 머문 것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단어, 즉 얘네들이 뭘 동경했다? 상류층의 언어, 상류층의 사고 방식을 동경했다. 그게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뒤쪽 이야기들은 이질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자, 현대시 5가 나오고요. 이제 박두진의 도봉과 김용택의 그리운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요. 도봉은 근데 여러분들 좀 눈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작품이고요. 그리운 사람은 사실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도봉부터 보도록 하죠. 도봉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천천히 볼 거고요. 그리운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도 좋은 거 나쁜 것만 잘 나누셔도 되는 부분들이죠. 도봉 봅시다. 도봉. 도봉산이라고 있어요. 도봉산. 그 도봉산의 공간을 이제 시적 대상으로 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박두진이에요. 박두진. 이 사람이 해 이런 것들을 썼거든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현대시인데 해가 솟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뭘까? 일제 감정기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에요. 이 해는 뭘 상징하니까? 자유,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니까. 일제감정기입니다. 그래서 일제감정기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게 명확해져요. 자, 봅시다. 작품 감상과 이해와 길라잡을 읽고 이미지 좀 만들어 보죠. 산세도, 구름도, 인적도 모두 사라져버린 어스름의 가을산에서 홀로 느끼는 쓸쓸함과 외로움을 노래하며, 자, 포커스 감정선 따라가는 거죠. 쓸쓸함, 외로움이에요. 왜일까요? 그러한 괴로움의 극복과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원, 갈망, 극복 이런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죠. 가의산, 즉 도봉산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심화되는 화자의 고독과 절망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뭐다? 시간의 흐름이겠구나. 화자는 현실에 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는요,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를 나누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 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쓰여진 시를 조금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닐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끝부분에서 그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표출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전체적으로 되게 부정적이에요. 되게 부정적이지만 결국은 그 중간중간에 뭐가 숨어져 있다? 희망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와 긍정적인 시어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결국은 일제감정기가 존나게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의 주제의식으로 정돈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 보죠.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뭐가 거슬려야 될까요? 도예요, 도. 산새조차 날아와서 울지를 않아요. 다른 것들도 안 온다는 이미지가 되게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산새를 보면서 고독을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쓸쓸하고 외로움, 단절감, 고독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 볼까요? 우짖지 않고는 청각이고요. 구름이
이 떠가고 오지 않는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의 대비는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산세와 구름은 자신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간물의 감정 유발의 매개체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비사한 통사구조, 즉 대꾸법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 공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인적이 끊긴 곳, 사람이 오지 않아요. 홀로 앉은, 홀로 혼자 있어요. 가을산의 어스름. 여기서의 가을산은요,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을산에, 화자가 가을산에 앉아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산이 혼자 앉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이 혼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의인법이 되는 거고요.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을산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을 동그라미 치시고 계절감 체크해 주시고요. 왜 하필 계절일까요? 쓸쓸함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어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스름 어떻습니까? 어스름, 적막함, 어두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로 끝나고 있어? 어스름이라는 명사형 존결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우리나라는 서술어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명사형으로 존결을 함으로써 이제 이 적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과 3년까지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화자가 처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정이죠. 호이 호이 소리 높여. 청각적 심상 음성 상징은 오늘 자주 나오네요.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부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림은 헛되이 빈 골고를 되돌아올 뿐. 즉 누군가의 대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야? 메아리만 다시 들려온다는 거죠. 자신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산그늘이 길게 들이며, 그늘이 점점 길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해가 점점점 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시의 전개 방식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시간의 전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의 경과 체크해 주시고요. 붉게 해는 넘어가고, 색채감, 시각적 이미지 체크합니다.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라니. 황혼 동그라미 쳐볼까요? 시작점은 어스름, 그리고 황혼, 그리고 마지막 행에 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와 뭐가 같이 함께 오는 거예요? 별과 밤이 같이 오는 거예요. 밤은 부정적인 현실일 겁니다. 그럼 별은 희망과 소망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작은 별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이지만 희망적 존재, 기대를 보여주는 상징은 별이 되겠고요.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자, 위쪽에 끊어봅시다.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에서 끊고요.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바로, 이 작품은 흐름이 두 가지거든요. 시간의 이동, 그 다음에 선경 후정이에요. 여태까지 뭐야? 경치에 대한 묘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외부에서 시선이 내부로 바뀝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으로 시선을 움직여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선경 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온다. 그리고 쓸쓸하고 괴로울 뿐. 감정이 여태까지는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면 이때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구체화가 됐죠.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끝나는 작품인데요. 자, 그대 위하여, 즉 내가 지금 여기서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그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위쪽에 별과 연결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이 긴 밤, 이상하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행간, 걸치, 의도적인 행배열, 행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시적 긴장감을 준다고 얘기해요. 시적 긴장감.
이거를 이제 잘 쓰는 게 그 레원이라는 래퍼가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BY 이런 친구 제가 교직 실습을 갔을 때 그 학교가 BY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쇼미더머니가 나오기 전이어서 그렇게 대단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그대를 위하여 나도 이제 그대를 위하여 나도 이제는 이 긴박과 슬픔을 갖거니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의미 강조야 결국은. 그래서 집중과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긴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그대를 위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성찰의 시간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 쉬느냐.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하지만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나게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은 갖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대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시대적 배경을 연결시키면 광복이 되겠죠. 한 장 202페이지 특징 정리만 좀 보도록 하죠.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선경 후정이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가을산의 전경을, 뒷부분은 화자의 정서를 묘사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석양무렵 어스름부터 황혼,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역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시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지들은 항상 중요하게 잡으셔야 돼요. 수능에서도 보기를 통해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강연을 이행식 간결하게 배치하여 시적 여운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시 한번 글감을 보면 여기가 표현이 조금 웃긴데, 이 원래 시로 보면 강연이 전부 다 뭐예요? 이연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만 제외하면요, 그 3년 있죠? 3년만 3줄이에요. 3년만 3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줄입니다.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2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배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적 여운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도봉산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매개체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명사로 종결하는 연, 아까 전에 어스름으로 끝나는 부분들이었죠. 전부 다 여운, 절제된 느낌 보시면 되겠고, 한 행으로 이어질 구절을 두 행으로 나눈 그 어제도 이 긴반과, 그래서 행간걸침,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생각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음 204페이지 계시원 김용택 시인 독재조건입니다. 제가 이 시인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나 이런 한용운처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지나가는 시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독재 정권이고 어차피 부정적인 시간일 거고, 거기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결국은 태도야. 야, 봐봐, 부정적인 현실이야. 그럼 거기서 기뻐하면 그건 뭐야? 사이코패스야. 부정적인 현실이고 나의 감정은 부정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좌절하는지 기다리는지 의지인지 관조인지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죠? 볼게. 그리운 그 사람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오늘도 해다 저물도록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오늘도야. 그럼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다. 지금 뭐예요? 부재죠. 부재. 그러면서 앞에 있는 시와 지금 있는 시의 공통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부재로.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이거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집요하게 나와요. 화자가 앞에서는 나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로 등장해요? 우리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정서다? 개인의 정서인 거고요. 이거는 누구의 정서예요? 집단. 우리 민족의 정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정서에서 사회적, 보편적 정서로 확장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중요하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로, 촉각이에요. 뜨거운 눈물로 숨은 그 사람 오늘도 보이지 않네. 대구법 통사구조 반법
그 다음에 안내, 안내 뭡니까? 어미의 반복. 그리고 안내라는 느낌 뭐야? 되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어미란 말이에요. 부재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모넷논 가득 개구리가 울어. 개구리 동그라미. 저기 저 산만이 어둡게 일어나. 어둡다. 돌아앉아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그래서 산 동그라미, 개구리 동그라미. 개구리와 산은 결국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진짜 울겠어? 아니잖아요. 의인법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면 개구리를 우는 거는 청각. 산이 일어나서 울고 있는 모습이니까 시각. 그래서 청각, 시각, 감각적 표현 세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리대 들불은 들을 뚫고 치솟아 들을 밝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그 사람 보이지 않네. 묶어주시죠.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시와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부정적이지만 이 시는 어때? 이 우리를 지칭한 이 시는 뭘 하고 있어요? 빛을 들고 그대를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덜 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앞에 있는 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도 있다 없다? 없다.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의 들불은 의지, 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나게 노력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네. 언젠가 언젠가 영탄적 표현이죠. 이 칙칙한 어둠을 찢으며 부정적 현실 눈물 속에 꽃처럼 피어날 눈물 부정적 현실 꽃 이상향 민주주의처럼 지규법이겠죠. 꽃처럼 피어날 저 남산꽃 같은 사람 전부 다 뭡니까? 다 이상향 민주주의가 되겠죠. 어느 어둠에 덮여 있는지 어느 부정적인 장애물에 덮여 있는지 하루 이 하루를 다 찾아다니다. 의지적 표현이겠죠. 짐승들도 마지막은 좀 집중하셔야겠네요. 짐승들도 집 찾아드는 점은 들길에서도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자, 대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서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죠? 이 짐승과 우리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짐승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찾아가고요. 이 집은 안식의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대가 없기 때문. 그래서 얘는 대조 대비의 상간물로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네들도 다 이제 안식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왜? 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감정은 뭐다? 우리는 짐승처럼도 못 산다. 왜? 민주주의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감정? 안타까운 거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돼? 안 돼? 안 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 그리운 그 사람 보이지 않네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신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한 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대꾸법이고 앞뒤가 유사한 통사구조라는 건 무조건 맞아요. 어미의 반복도 무조건 맞거든요. 근데 수미상관은 조금 애매해. 수미상관을 크게 보면 맞아요. 앞과 뒤가 같으니까.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잡으면 연이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연과 이 연이 같으면 얘가 수미상관이거든요. 근데 얘는 한 연이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얘는 수미상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수능은 안 내.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낼까?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대꾸법,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그 부정적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올 거야. 근데 내신에서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수미상관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조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적극적 태도. 여기가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특징만 좀 읽어보자. 해놨어? 208페이지 1번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꾸법이죠. 그리고 그냥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복이라기보다는 변주적 반복이 조금 더 괜찮겠죠. 2번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외워두세요. 대상의 의미를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 우리가 나온다면 공동체 이미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각적 이미지 당연하고요. 객관적 상관물 산, 깨구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까지요. 근데 디테일하게 보셔야겠죠? 깨구리, 산은 뭐예요?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짐승은요, 대조 대비의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 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비유적 표현, 꽃처럼, 꽃 같은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적 배경, 어두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들끼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산, 그 다음에 들불, 그리고 짐승들, 얘네들이 충분히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등불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묶어서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산의 의미, 들불의 의미, 짐승들의 의미. 만약에 내신이 나온다면 여기겠죠. 체크해 주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가 소설 들어가 보도록 하죠.